어.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남성이 이제 잡아오는 그런 것들을 어때요? 예, 잡아오는 것들을 잘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요리할까? 이렇게 짜게 할까? 싱겁게 할까? 이런 걸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른쪽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 7세기에 신라 시대의 선덕여왕, 진덕여왕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신라 시대가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이 여왕이 몇 명이나 몇 분이나 계셨어요? 세 분이나 계셨어요. 이거 놀라운 거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여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왜 또 여왕이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신라 시대는 골품제잖아요. 화백회의도 있었지만 골품제는 성골, 진골 이런 게 있죠. 부모님 둘 다 귀족이냐 이게 성스러운 뼈가 성골인 거 아세요? 진골은 진짜 뼈란 뜻이 진짜 뼈.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거는 성스러운 뼈. 참 말도 잘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따져다 보니까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대단한 거죠. 이 여왕이 세 분이나 계셨다는 것은. 자, 그래서 이제 16세기 이제 조선은 이제 당연히 남성 통치자죠. 왜? 여러분 조선에서 여자 왕이 있었나요? 조선 왕조를 한번 봐보세요. 아니까 신라 시대는 있었는데 조선 시대에는 여자 예, 그렇죠. 그런 건 있었지만 여자 왕은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조선 시대에도 여성의 진로는 현모양처 그런 걸 이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비슷하죠. 엘리자베스 시대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단락 보세요. 16세기 결혼은 오늘로 보면 타산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우리 그 재벌가라든가 이런 분들 결혼하는 거 보세요. 정략 결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재벌가들이 결혼이 보면 다 좀 제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다 무슨 그룹 이렇게 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 타산적 오늘날처럼 사람과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결혼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관습이 벌써 이제 그런 것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확립된 것이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었지만 재벌들은 다 달라요. 맞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재벌 중에서도 그 일반인하고 결혼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뭐 언급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었지만 예, 별로 없죠. 그래서 16세기 조선시대 결혼도 개인과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뭐예요?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도 이게 우리말에서 알려드리면요. 집안과 집안이 달라요. 이거 아세요? 집안이 떨어뜨리면 집의 안. 집안이 붙으면 가문이 돼요. 이거 진짜로. 이게 달라요. 집하고 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쓰셔야 돼요. 집안과 집안이 떨어뜨리면 집의 안과 집의 안이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임기와 셰익스피어는 그런 타산적인 결혼이 성행하던 시대에 낭만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주제의 한시와 소네트를 쓴 대문호다.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이론적 배경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시와 소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재의 시는 크게 사랑과 이별, 자연 친화, 죽음과 무상. 무상은 인생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인생 무상이라고 써주세요. 세 가지가 있다.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시가 염정시 기억나시죠? 염이 무슨 염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분첩할 때 염자라고 했어요. 연정, 연무하는 마음. 그러한 내용 성격을 지닌 시가 염정시. 임재 한시에는 50여 수가 이 연시가 있대요. 대단하죠. 로맨티스트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의 경향은 임재의 풍부한 감성, 낭만적 기질의 바탕을 둔다. 그래서 임재는 이러한 연정의 마음을 염정시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못 들어보신 말 중에 자만시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자만시 찾으셨나요? 변세시, 자만시 이런 말 들 때? 없나요? 네, 자만시가 뭐냐면 자만시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에 염정시뿐 아니라 두 번째 페이지에 2번 한시와 소네트 있잖아요. 거기 네, 그 한 장 넘기시면 거기 이게 양면 복사가 돼 있네요. 그래서 자만에 쓴 시가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라 자만시는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쓴 시를 자만시. 내가 안 죽었어. 근데 자만시를 보면 나는 죽질 않았는데 내가 뭐 관에 들어갔고 나는 인생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가 나와요. 그게 자만시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고해서 쓴 시들이 되게 많아요. 자만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소네트는 14행이시고 셰익스피어를 이제 시인작에 만든 게 적절한 이미지, 주의 깊은 시어 배치 이런 것을 썼다는 겁니다. 쭉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페이지. 세 번째 조금만 더 보고 좀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 이제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가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은 보이죠? 셰익스피어 찾으셨나요? 그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둘째 줄. 그의 지적이고 정서적인 힘과 특별한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려는 올바른 심상을 찾아내는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미묘한 인식을 표착하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능력인데, 자, 소네트에는 여러 소네트가 있어요. 이탈리안 소네트, 스펜서 소네트, 그다음에 영국 소네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소네트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라고 불러요.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A.B. 아까 A.B. 기억나시죠? 시를 끝낼 때 이제 뭐 E로 끝나고 뭐 C로 끝나고 E로 끝나고 C로 끝났어. 만약 1년이. 그러면 이게 A라고 그랬죠. 이게 다르면 B라고 그랬죠. 아까 했잖아요.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조금 학문적으로 들어간 거라서. 그래서 하여튼 사랑에 관한 생각을 소네트로 많이 썼고요. 이 로즈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인데 어떻게 이야기했냐? 이 소네트는 셰익스피어의 내면적 자서전이더라고. 말 멋있죠? 소네트가. 그래서 영어로 보세요. There are ups and downs in the life of our great writer, and the sonnet are his inner autobiography. There are 있다. ups and downs. 이게 뭐냐면 오르막과 내리막. 오르막과 내리막. 영어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up and down은 위아래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up and down은 위아래. 근데 ups and downs는 완전히 뜻이 달라져요. 오르막과 내리막. 그걸 유식한 말을 뭐라고 하죠? 인생에 뭐가 있다? 제가 썼는데 밑에 부침입니다. 들부자에 가라앉을 침자입니다. 뜰부 가라앉을 침. 여러분도 삶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항상 잘 나가기만 합니까? 잘 나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인생에 무슨 법칙이냐? N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N법칙. N법칙이 뭐냐? 잘 나가. 그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져. 그러다 다시 올라가. 이래야지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잘 나가.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거리가 안 돼요. 이거는. 내가 계속 잘 나가면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동조가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작가의 소네트는 내적인 오토바이오그래피 자서전이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54편을 자서전적이라고 사실로 보기는 무리가 따르죠. 왜냐하면 작품이 작가의 삶을 나타낸다고 해서 작가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전기적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역사 전기 비평이라고 이제 비평해 보면 역사 전기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일이 예를 들어서 이상의 날개의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맞잖아요. 그걸 이제 전기적 오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 염정시도 마찬가지다. 이 한시의 주인공들도 일면 임재의 삶을 반영하긴 하지만 임재가 쓴 모든 한시들이 임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상과 이미지, 제가 그 1교시는 의상과 이미지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조금 쉴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교시에는 이제 작품들이 나옵니다. 이제 2교시 때 이제 여기 그 이혜준 교수님이 좀 낭송을 시작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1교시는 잠깐 이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2교시는 실제 한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5분 정도만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자, 3번 의상과 이미지. 자, 하나의 단어로서 의상. 아까 의상은 커스튬이란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입는 옷이 아니라고. 전통 의상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미지라고 했어요. 자, 동아시대 논형이었지만 정식 문론 용어로서 직접 시가 형상을 표현하는 데 쓰인 게 문심조룡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죠. 이 문심조룡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한자로 풀면 문장의 마음이죠. 문심. 거기 그 세 번째 페이지 오른쪽에 있잖아요. 문심조룡의 신사편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마음으로서 용을 낚는다는 거예요. 이 말 재밌지 않습니까? 문장을 가지고 용을 낚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사편인데 어울리는 성류를 찾아 문사를 안배하고 의상. 아까 의상은 이미지라고 그랬죠? 장작을 한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좀 내려가면 동양에서 서양의 이미지에 대응하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걸 보면 이 문학의 보편성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 민담도 콩쥐팥쥐가 있고 신데렐라가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신데렐라라는 말 자체가 제투성이라는 거 아시죠? 원래 신데렐라를 할 때 신도가 제란 뜻이에요. 신데렐라라고 할 때. 부엌대기죠, 부엌대기. 그래서 그 동양과 서양의 계모가 나오고, 그렇죠? 계모가 스텝맘인데 영어로 계단 엄마잖아요. 계단 엄마. 이어준다는 뜻이죠. 스텝이. 계모를 스텝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모가 별로 좋게 여러분 계모가 소설 좋게 나오니까 장화옥년전도 그렇고 좋게 안 나오죠. 네, 공기팔도 그렇죠. 여러 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하여튼 비슷하다. 자, 서구에서 이미지라는 용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신비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비평이라는 거 좀 설명을 좀 해야 돼. 신비평은 작품 자체로만 분석한다는 거예요. 작품 자체로만 분석. 이것을 역사적인 것으로 분석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 모르신 분 없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님의 침묵의 님을 자 우리가 역사 전기 비평으로 본다면 한용운이라는 분이 뭡니까? 이분이 시인이기도 하지만 독립투사였죠. 승려였죠. 이거 아시잖아요. 독립투사였어. 그러니까 독립투사니까 이게 이제 조국을 의미하는 거 맞죠? 님이 또 승려니까 절대자예요. 또 시인이니까 님이에요. 님. 이렇게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역사 전기 비평인데 자 이걸 신비평으로만 보면 자 독립투사 이런 거 안 따져. 승려 절대자 안 따져. 뭘로만 본다는 거예요? 님으로만 본다는 거. 맞아요? 이게 바로 신비평이에요. 신비평은 이 작가의 역사적인 사실 다 무시하는 거고 이 작품 자체만 본다. 그래서 신비평을 내재적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재적 비평. 우리가 비평에 역사 전기 비평을 뭐라고 하냐면요. 외재적 비평이라고 합니다. 외재적 비평. 외재적 비평은 역사 전기 비평인데 이 외재적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작가의 삶을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작품 외적으로. 맞죠? 작품 외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외재적 비평. 그 다음에 신비평은 뭐라고? 내재적 비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미지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는 심상이라고 번역됐다고 그랬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의상을 이제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어의 개념이 상당히 유비관계라는 것은 비슷한 관계 그렇게 써놓았어요. 유비관계란 말이 좀 어려우면 비슷한 관계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는 하여튼 서양의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자,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이미지라는 용어가 넘쳐나요. 범람. 영어로 이제 플러드라고 그래요. 플러드. 홍수. 넘쳐나는 거. 그래서 이미지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주체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그 개념적인 편폭도 달라진다. 그래서 의상과 이미지 사이에는 동아시아와 서구의 문화적 전통, 또 고정된 개념과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어떤 간격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서구의 이미지에 대응하는 개념이 동양의 의상이라는 것은 어때요? 부인할 수 있어 없어요?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그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이제 이 세 번째 파트부터는 잠깐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